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산업 경쟁 구조 분석 모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3편의 제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산업 구조 분석 모델, 우리가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나온 건데요. 사실 책마다 우리 경영학 책에서는 이걸 참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해 놓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밑에 음영 부분 더 알아보기에 영어로 병기를 해놨는데, 5포스 모델이라고 해서 5가지 요소에 의한 모델이다라고 해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주 제목처럼 경쟁구조 분석 모델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희 시험에도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과서에서 지칭되어 있는 단어로 그대로 명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가끔 출제위원에 따라서 자신의 공부했던 방식대로 서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같이 병기해서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앞부분에서는요, 어떤 개별 기업이 뛰어놀고 있는 시장 전반, 즉 그 기업이 있는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지식 체계들, 그런 것들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것 중에선 뭐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뭐였냐면요, 그렇다면 국가 전반의 이런 경제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계, 바로 경제 지표,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대표적인 경제 지표나 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을 제가 또 다뤄봐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하는 건 뭐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시장 전반의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을 했다면, 이번엔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뭘 들어가냐면, 시장 전반이 아니라 그 시장 중에서도, 즉 시장이 이렇게 크게 어떤 국가에서, A라는 국가에서 이런 시장,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석유 화학을 하는 산업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보통신 산업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정보통신, 석유화학 말고 건설 부분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여러 산업 부분이 있을 텐데,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과 산업 부분의 경제 상황이 항상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제 봐야 될 건,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는 특정 기업,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이 산업 전반의 상황을 보는 내용이 바로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앞선 거는 시장 전반의 상황,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은 이 상황, 이 특정 기업, 우리가 분석 대상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1편, 2편에서 배웠던 각종 장부를 바탕으로 한 비율 분석이나 장부를 이해하는 내용들, 그건 뭐다? 바로 이 특정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재무 분석하고, 현금 흐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우리 저 1부에서 아마 장 교수님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바로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분석이 바로 이런 특정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우리 5포스 모델이 어느 선에서 있는지 알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 사람이 도대체 경영학과 교수인지 경제학과 교수인지 헷갈리는데, 굉장히 경제학 부분에서도 시사점이 높고 경영학 부분에서도 시사점이 높은 굉장히 전략적이면서 산업 구조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역작이 바로 이제 하나가 바로 이 5포스 모델인데요. 이 5포스 모델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특정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인을 꼭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5가지 요인을 저희 그림으로 적어 드렸죠. 더 알아보기 그 음영 부분을 보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바로 산업 내 경쟁 상태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 내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떠한 경쟁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당연히 그 산업을 진단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5개 요인을 다 설명드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뭐냐면 이 산업이라는 게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만 계속 활동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뭔가 신규 경쟁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재적인 진입자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통신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그 정보통신 사업 중에 한 회사가 지금 우리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 기업을 신용을 해줘서 대출을 해줄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요 3개 회사가 있으니까 그 중에 그 이 회사가 찾아왔으니까 그 회사만 쭉 보고 여타 2회사 분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신규 진입자 중에서 어마어마한 빅플레이어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국내에 들어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에서 이동통신 사업 하겠다고 했다. 이거는요, 기존 기업들에게 결정적인 치명상 아니면 굉장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을 신용평가하는 담당자들도 이런 잠재적 리스크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어떤 회사들이 그 기업, 그 산업에 뛰어든다고 한던데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신규 진입자도 그 산업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알아봐야 될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소비자들이 결국 이 산업 부분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들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구매하느냐가 그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그 산업 내부의 경쟁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잠재적인 기업자뿐만 아니라 또 뭘 판단해야 되냐면요, 대체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대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분석하려고 했던 이 그 산업, 이 기업이 뛰어놀고 있는 산업이 뭐냐면 유선전화 산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KT예요. KT.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유선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에서 대출을 해달라고 온 겁니다. 해줄까 말까 했는데 잠재적 진입자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유선전화라는 건 그 수많은 전봇대나 수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떤 잠재적 진입자가 또 똑같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잠재적 진입자도 없네? 그러면 KT 괜찮네, 해줘야지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선전화를 대신해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체제라는 건 특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랑 재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선전화의 대체제는 당연히 이동통신이죠. 대체제로 SKT, 그 다음에 LG, 유플러스 뭐 이런 데가 유수히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KT에서 유선전화 관련해서 얼마나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산업의 경쟁력, 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이런 새로운 대체제들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를 또 빠짐없이 봐야 된다는 게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직 축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은요, 그 산업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이 산업 내에서 이 생산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특성도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매자들이 이런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건 뭐 대체제와 연관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대체품만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매자와 어떤 관계가 놓여져 있는지를 바탕으로 산업 내 경쟁 구도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비자 당연히 빼먹어서는 안 되는 요인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업 부분에 아주 필수적인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있는 구매자, 또 다른 구매자에 대해서 공급자 구매자라고 할게요. 공급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만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닙니다. 특정 산업 같은 경우는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품이라든가 원재료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 드비어스 같은 경우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전 세계 원석의 한 90% 가까이의 시장 점유율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다이아몬드 관련한 귀금속 그 뭐죠? 공예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은 드비어스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그 원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급자인 드비어스의 그런 파괴력이 있는 어떤 교섭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아니면 얘 말고도 우리가 수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뭐 공급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자도 아까 앞서서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셨을 텐데, 아주 특정한 사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아주 독특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품목들은요, 이 물건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소비자가 하나인 시장 어딜까요? 바로 국방입니다. 국방. 우리나라에서 탱크 사고, 장갑차 사고 이런 그 수요를 보이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정부밖에 없어요. 따라서 국방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국방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소비자가 군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군인 아니면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느냐가 바로 그 기업의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점에서 당연히 구매자, 소비자인 구매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클 포터는요, 산업을 분석할 때 이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 5가지 요소는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야 그 산업에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산업 내 경쟁이라는 건 어떻게 상황이 바뀌면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지 우리가 그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저희 1번 문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음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 간의 경쟁에서 1번 보시면 산업 자체가 성숙기, 포악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낮을 경우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요, 산업 자체가 성숙기, 포악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낮다. 그렇죠. 지금 내가 뛰어놀고 있는 산업이 성숙기에 들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 신규 성장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산업 내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 기업의 동질성, 이질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경쟁 기업의 동질성, 이질성. 자, 이 산업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비슷비슷할 때 이 산업이 더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질적, 서로 다를 때 더 잘 창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성질이 굉장히 유사할 경우에는요, 담합이 굉장히 쉬워요. 지금 무슨 얘기냐? 서로 우리 같은 제품 파니까 담합합시다. 그리고 우리끼리 경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당연히 담합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경쟁을 회피하면서 가격을 슬슬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유인이 있겠죠. 따라서 담합이 용이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담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도기업이 있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성격이 동질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거 담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아니지만 왠지 느낌이 담합 같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당회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설탕을 일상생활 중에서 수없이 많이 드실 텐데, 설탕 커피에 타서 드신 다음에 딱 마신 다음에 이 커피숍은 설탕을 CJ 걸 쓰네? 이런 분들 없으시죠? 무슨 얘기냐? 설탕은 도대체 이게 어느 회사 설탕인지 맛을 보고 알기 쉽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설탕 만드는 회사가 그런데 몇 군데다? 딱 3군데입니다. 삼양사, CJ, 대한제당이에요. 그런데 이 세 회사의 설탕은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 회사의 설탕의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거는 군납했었을 때 이 설탕 회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군인이라는 건 가장 큰 식자재 수요층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재작년에는 CJ가 한번 군납에 당첨됐다가, 그 다음에는 삼양사가 한번 당첨됐다가, 아주 공교롭게도 그 다음엔 또 대한제당이 했다가, 다시 그 다음엔 또 CJ가 하고, 뭐 이런 순서예요. 물론 이렇게 1, 2, 3, 1, 2, 3 하지 않고 1, 2, 3, 3, 1, 2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이것처럼 이거는 뭔가 냄새 난다. 이런 소리들을 가끔 해요. 실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굉장히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스템으로 물건을 생산하거나 그러면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동질적일 때 바로 담합이 잘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더 담합이 잘 일어나는 거는 그 동질적인 그 세 개의 기업이 시장 규모가 다 엇비슷할 때 더 잘 일어나느냐, 하나가 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좀 시장 점유율이 하나가 50%, 나머지가 한 15%, 20%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더 담합이 잘 일어나느냐, 이걸 비교해 봤더니만 이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혹시, 저는 뭐 남고 나와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학생들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엇비슷한 덩치를 가진 애들끼리면 한번 싸워볼 만 하거든요. 야, 너 한번 붙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는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왠지 해보면 이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동질적일 경우에는 담합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되면 얘가 빅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 이제 우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설명은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비슷할 때는 충돌이 심하지만 한 기업이 좀 더 선도적인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담합이 용이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가 어려울 경우 가격 우위 전략으로 국한되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제품 차별화가 잘 안 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비교를 했었을 때, 설탕 만드는 회사 3명을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셋 다 설탕을 만들 때 비슷비슷한 설탕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 제품 사세요라고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이에요. 우리 제품이 더 싸니까 우리 제품 사시죠 라고밖에 설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설탕 회사는 가격 말고는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회사나 휴대폰 회사 한번 떠올려 보시죠. LG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데를 가만히 보시면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 밖에 차별성들이 꽤 있어요. 따라서 굳이 가격 말고도 소비자들에게 전달력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설득력을 구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디자인을 좀 더 좋게 해드릴 테니까 사세요. 가격은 못 깎아드립니다. 아니면 AS를 저희는 좀 길게 해드릴 테니까 비싸지만 사세요.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차별화가 가능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진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 또는 거대한 생산 설비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퇴거 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써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썼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서 반드시 수익을 걷어내야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퇴거 장벽이 높으면 이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반드시 승부를 보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낮추면서 어떻게든 뭔가 경쟁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와 같이 맥을 할 수 있는 게 다섯 번째 있는 고정비용과 가변 비용 중에서 고정비용이 높을 경우 수익률이 낮다는 거와 맥을 같이 하죠.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퇴거 비용이 높다. 이런 시설 투자 대부분은 고정비용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자본 집약도 높은 산업, 거대한 생산 설비가 필요한 산업, 뭐 그거 같은 얘기 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적 진입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신규 진입자요.
첫째, 산업에 진입하는 이용이 높으면,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면 신규 진입에 죄송합니다. 산업에 진입하는 이용이 높으면, 이건 뭐냐면 이용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예,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비용이 높으면 신규 기업에 진입이 힘들다. 그렇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요, 특히 신규 기업이 제일 쉬운 산업군이 어디냐면 출판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출판 산업은요, 기계나 이런 것들은 다 외주 주면 되고 자기가 그냥 신청만 하면 출판사를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출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새로이 기업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제당 회사라든가 석유화학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투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이런 산업은 아무나 함부로 뛰어들 수가 없죠.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본 집약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역시 같은 맥락이죠. 진입이 어렵고요. 세 번째, 제품 차별화가 용이할 때 진입이 쉽다. 그렇죠. 제품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요,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후려쳐야 되는 그 험한 게임을 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용이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요, 정부 규제와 산업 내 기업들로 인한 진입장벽의 유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요, 그 산업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때가 또 많아요. 따라서 정부의 허가를 제대로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바로 신규 기업가들,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5. 산업 내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진출이 용이하다. 이건 쉽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공급자에 의해서 제품의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공급될 경우 차별화하는 경우에 어렵다, 또는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통신 부분에서는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칩 하나를 바꾸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칩도 그거에 호환되기 위해서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 드물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같은 칩 하나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들 막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을 못 사면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섭력인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래처 전환 비용이 클 경우 새로운 공급자를 찾기 위한 비용이 크므로 기존 공급자의 협상 비용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은 비유가 되겠네요. 거래처를 바꾸는 거야. 이 칩이 아니라 다른 칩을 바꾸자. 그러면 나머지도 싹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의 공급자 거를 계속 살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 통합의 가능 여부, 요건 좀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M&A 관련한 용어들이나 경영이나 경제 관련해서 전방 후방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농부가 밀을 만들고요. 농부요. 그 다음에 제분업자가 이거를 밀가루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빵업자가 이걸 사가지고 다시 빵을 만듭니다. 그럼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와서, 여기서 일로 와서, 여기서 일로 가죠. 자, 그런데 제가 밀가루, 제분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농부로부터 밀을 받아가지고 제빵업자가 밀가루를 넘기죠. 이 넘기는 이쪽이 전방이에요. 그래서 전방통합이라는 건 제분업자가 제빵업자를 인수하는 걸 전방통합이라고 하고, 만약에 제가 밀가루 만드는 제분업자인데 저에게 밀을 주는 바로 농부 관련한 그 농장을 인수했다 그러면 후방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전방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공급자가 직접 해당 산업에 진출하는 거, 이런 거죠.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은 아까 빵으로 할까요? 제가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 빵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이 빵 만드는 산업에서 보면은 얘가 전방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는 애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친구한테 밀가루를 얻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왜입니까?
당연히 자기 빵 말고 다른 사람 빵을 자기네 빵에다가 밀가루를 공급하겠지. 다른 사람 빵 만드는 데다 공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설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부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구매자 수가 적을수록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다. 아까 정부 부분 말씀드렸죠. 국방산업이요. 두 번째, 구매자가 대규모로 구매하는 산업의 경우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이 많이 살 경우 그 사람한테 잘 팔 수 있느냐, 잘 보일 수 있느냐가 매출에 커다란 영향이 되겠죠. 세 번째, 구매자가 표준화되고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협상이 높다. 뭐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대체제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요 요인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젤3에 대한 거를 두 번째 문제로 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수치가 역시 8% 숫자 기억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은행의 건전성 또는 이런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젤3인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규정해 놨던 가장 큰 상위의 어떤 뭐 제도의 이름이 바젤3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 분류체계 원칙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충당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 때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 분류 체계입니다. 그 밑에 더 알아보기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수치 있지 않습니까? 기업 여신 기준, 가계 여신 기준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 수치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용 분석 업무에서 반드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CG 매트릭스 하고요. G 맥킨지 그 매트릭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엔 G 맥킨지 매트릭스보다 BCG 매트릭스가 더 수월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주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먼저 살펴봐 드리면 BCG 매트릭스 분석에서 우리가 이 산업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은 시장 점유율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그 해당 시장의 성장성이다. 요 두 가지 축이 그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총 4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스타랑 캐시카우, 그 다음에 독,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이 4가지가 각각 어떤 특성을 보유한 것들인지 이 특성에 대한 구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BCG 매트릭스 관련한 내용은 더 알아보기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학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맥킨지 매트릭스는 뭐 스킵해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 전반을 분석하고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분석할 기업에 활동하고 있는 산업을 분석했고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앞에서 1편, 2편은 장부, 그리고 1부에서는 장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경영적인 기법으로 장부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기업의 아주 경영적인 노하우나 역량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저희 그 신용분석사에는 단편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뭐 제대로 된 경영학 책처럼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자주 드러나는 게 핵심 역량, 그 다음에 가치 사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품 수명 주기 이론,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공정 설계 분석,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언급이 돼요. ERP도 하나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것들은 암기 과목식으로 각각의 이 기업 현장의 모습을 진단하는 모델들이 무엇인지를 암기 과목식으로 외워두시면 우리가 좀 효과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책에서 나와 있는 수만 가지의 이제 분석 이론, 개념들 속에서 가장 중추적인 것들을 여기서 뽑아놨으니까 저희 문제 위주로 학습하셔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쪽 마지막 시장 분석 부분은 만약에 또 이 전략적인 판단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앞부분에 여러 경제 변수나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시는 게 좋다. 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용 분석과 관련된 전부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 12편을 가지고 전부 충실하게 모든 걸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저희 책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이론을 배우게 되는 그 단점을 이렇게 무료 동영상을 통해서 전체 얼개를 잡고 큰 흐름을 잡으면서 이해를 도모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자,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강하신 분들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간절히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